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생생경제 9월 10일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사철이 또 다가오죠.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셋집은 없고요. 전세금은 또 올려줘야 하고, 정부가 그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전세 대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공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장 올가을에 얼마나 물량들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중공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소유권이 들어가는 분에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건설사에 있답니다. 혹시 건설사 부도가 나도 보증금 안 떼이고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가뜩이나 요즘 깡통 전설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나 집주인들 때문에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보는 일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에 대해서 오늘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내년 이후에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상황,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2천 고지를 쉽게 내주진 않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예. 파죽지세로 올라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수 흐름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려 19.39포인트 장중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98%가 상승을 하면서 2천에 바싹 다가선 1994.0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거래소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좀 약한 편입니다. 2.04, 0.39% 상승한 523.1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8,080억의 현물 매수를 거래소에서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장중 종가에서만 2천억의 매수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천억을 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 2개월간 누적을 해보면 7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매도가 이런 정도 수준에 와 있을 때 마치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7조 정도가 들어왔음에도 아직 2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지수를 템포 조절을 잘 해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같은 기간 개인은 약 6조 원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밑에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을 수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좀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이제 서서히 좀 생기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또 2,000포인트 근처에 오게 되니까 투신권에서도 매도가 상당히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펀드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2달간 투신권에서만 1조 5천억가량의 자금이 매도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지수가 2천으로 간다 그러면 펀드를 일정 부분 정리해서 들고 있다가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혹시? 최근 1년, 2년 동안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펀드 매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설정된 펀드들이 2,000포인트를 살짝 내외로 가게 되면 또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손실을 보았던 펀드들이 플러스권역으로 접어드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손실 보았던 그 계좌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빨리 그 수익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 장기적인 박스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2,000포인트 와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빠지고 네. 다시 빠지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펀드의 매도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우리 곽상준 팀장 특유의 은유법을 통해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불화살을 쐈어요. 네. 외국인들은 늘 화살 100만 개를 모으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면 네. 벌떼같이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처럼 반대 진영 개인과 기관들은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네네. 나중에 알고 보면 화살이 전략적으로 다 넘어간 셈이죠.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장 분위기 말입니까? 네. 좀 어려운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배구에서 네. 우리가 석공 공격을 할 때 꼭 옆에서 한 번씩 페인트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헛손질을 한번 해줘서 예. 블로킹하는 선수들의 시야를 좀 흐리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계속해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매개로 시장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흔들어준 다음에 자기네들은 알곡을 챙겨 먹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대형주들의 주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네. 대체적으로 실적과 순자본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렴한 편에 속해 있는 네. 그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번 기회에 아주 그 대형주들을 상당히 많이 쓸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치 위기가 와서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휘두르고 나는 그 사이에 네.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이고 기업의 가치가 우량한 한국 주식들을 조용히 사모았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그 석공에서 헛손질은 저쪽에서 하고 스파이크를 제대로 매기는 그런 과정을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석공을 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네. 소식이. 청소년들의 자살률 이야기입니까? 네, 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 속도가 성인보다도 빠르고 OECD 국가 중에 평균치보다도 높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건강증진재단이라는 곳에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오늘이 자살 예방의 날인가 봅니다. 근데 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0살에서 19살 10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01년 3.19명에서 2011년에는 5.58명으로 무려 5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성인 인구의 자살률이 한 50% 늘어난 거에 비하면 청소년들이 더 높다는 것이고 특히 OECD 회원국들은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OECD 31개 나라의 이 10살에서 24살까지의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OECD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2000년 7.7명에서 2010년에 6.5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4명에서 9.4명으로 무려 47%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살률로 보면은 세계 18위에서 5위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글쎄 순위를 매기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유가 어떻든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으로 또 어떤 이 정신병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것이 뭐 입시의 문제든 아니면 과도한 경쟁의 문제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원인을 찾고 처방을 찾아야 될 그럴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청소년들이 저렇다는 건 이 땅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소식은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이죠. 저축은행에게 뭐랄까요, 서비스 상품을 하나 내주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작년, 재작년, 저축은행 비리, 이것 때문에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그렇죠. 거의 지금 14년 만에 저축은행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99년에 186개였는데요.
지난 3월 현재 91개까지 줄었으니까 진짜 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대부분 이제 부실 때문에 문을 닫고 뭐 인수가 되고 이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저축은행이 하나의 또 금융권으로서 역할은 해야 되고 이것이 특히 어떤 서민금융이라든가 또 은행을 가기 힘든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정한 역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실은 도려내더라도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먹을거리를 여기다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대형 은행은 은행들대로 잘 나가고 있고 이 한기선상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대부업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사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의 영역을 읽어나가지 못한 기본적인 저축은행 자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형 저축은행과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의 경계선상에 있는 대부업체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축은행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축은행한테 뭔가 새로운 업무 영역을 제공하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카슈랑처럼 보험이라든가 또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부분 또 할부금융 같은 것들을 허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건 사실 저축은행 계신 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사실은 이 대부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사채에서 출발한 부분들이고 저축은행은 공식적인 제도금융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객의 대부분을 대부업체에 뺏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업이 물론 정말로 신용도가 없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 참 그 간편하고 편리해서라는 이자는 좀 높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쪽을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렇다면은 저축은행도 그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금리도 높으면서 금융 서비스 혜택은 별로 없다. 이렇다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정부가 허용해줘야 될 부분은 허용해줘야 되겠지만 저축은행 스스로 이 어떤 시장을 뺏기지 않고 자기 시장을 지키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기본적으로 먼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주요한 이슈가 부동산 정책인데 828 후속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아니 후속 828 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내일부터 시행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가 내일부터 연 2 내지 3%대로 낮아지고요. 예컨대 일반 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이 지금 이자가 종전에 4%였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낮아져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2.8에서 3.6까지 한 1% 전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부부 합산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 대출을 쓸 수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6천만 원 소득자까지 완화가 되고요. 또 대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또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지고 또 특히 이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자꾸 이 주거 시설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 시설하고 이렇게 혼돈되는 정책이 나오면 이것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근데 지금 거의 그냥 경계 없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 없이 쓰다 보니까 어차피 자꾸 주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경계도 좀 명확히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은가. 중국인들이 보통 차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다른 차를 또 많이 마십니까? 오늘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연간 1인당 한 5 내지 10kg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1인당 0.02kg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1인당 한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건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산업의 중국의 소비가 대부분 이제 웬만한 전 세계 평균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커피는 아직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마시는 오랜 관행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피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예컨대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매장 수가 2009년 말에는
365개에서 지금 내년에는 1,500가게까지 늘어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면은 그럼 과연 앞으로 전 세계 커피 시장 이 원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죠. 중국이 치즈를 먹기 시작한 뒤부터 국제 치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중국인들이 와인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세계 와인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커피 원두 가격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의 커피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의 이 거대 12억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이 소비 그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의 세계 경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올라가면 갈수록 세계 모든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치 임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깡통 전세도 이 보증금을 지킬 방법을 정부가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공감대와 또 공통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조금 더 거리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치 또 긴 글 남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많은 의견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남편에게 하이모를 추천하고 싶은데 좋아할까 걱정이에요. 일단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하이모에 방문해보세요. 남편분이 너무 멋져져서 인기가 많아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5858 하이모.
박수종의 생생경제. 네, 이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 후속 조치로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이거를 좀 전세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놨지 않습니까? 문제는 과연 여기에 전세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자 할 때 제때 전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돈이 융통되지 않는다면 또 가격이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돼버린다면 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한 끝에 나름대로 해결책을 한번 생각을 하셨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의 정수호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호 사무관입니다. 네. 자, 일반 세입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항보증제도 이거를 시행하신다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예, 최근에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주택 경매 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예,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예.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오늘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깡통 전세 뭐 이런 역전세 현상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깡통 전세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깡통 전세라는 게 뭐 정확하게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전세금을 일부라도 떼일 위험이 있는 전세 주택을 흔히들 말하고 네.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부분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 낙찰되기 때문에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을 갖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일부 떼일 처지에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택을 통상 깡통 전세라고 하고 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통상 집값의 70% 정도 넘어서는 집을 네. 깡통 전세라고 정의를 그렇군요. 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또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세들은 어떻게 반환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이번에 서민분들이 네. 국민 많은 분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 단독주택이나 많은 주거 유형에 거주하고 계신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금 반환 보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고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이내인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 이내인 주택요? 예. 또 하나 좀 강조할 게 있는데요. 예.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적 보증기관에서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고액 전세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예.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예.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인 주택 전세 보증금이 그 정도 주택으로 저희가 이번에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 물론 대부분의 주택이 2억 원, 3억 원 이상 되는 거 아닌데 너무 대상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도 있긴 한데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보면 네. 평균적으로 서울에서도 평균적으로 그 전세 보증금이 아직 3억이 안 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공적인 보증기관에서 하는 만큼 네. 일단은 3억 원과 2억 원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예. 제도 실적 같은 걸 봐서 봐가면서 이제 확대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은 3억이 안 될지 모르지만 문제라 그럴까요? 이슈가 되거나 좀 이렇게 이 전세에 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3억이 넘는 곳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혹시? 그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제도 시행 초기니까 저희가 좀 안전한 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보증 요건 같은 게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있는 선순위 채권, 은행 대출금하고 주택 보증금하고 합쳐서 최대 90%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네. 보증 기간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 1개월까지니까 그 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세입자분들께서는 대한주택보증의 대입연제를 신청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료를 내야 되겠네, 그죠? 예, 보증료는 가입 대상이 세입자가 가입을 하는 거고요. 예. 연간 보증료의 0.197%. 예. 예를 들면 1억 원 기준으로는
월 16,000원, 예. 2억 원 기준으로는 한 32,000원 정도 되는 예. 수준입니다. 예. 제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 좀 그런데 0.197%라고 하는 그 요율 계산 방식은 나름대로 근거에 의한 거겠죠, 어떤? 예,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 한 거고요. 공적 보증기관에서 하는 만큼 흔히 말하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붙이지 않는 네. 그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깡통 전세가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보증금의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보증 가입 대상이 전세 보증금과 예. 그 전에 받은 대출금을 합친 게 시세 90% 이내인 거에 한해서 보증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네. 일단 보증을 가입하시면 전세 보증금을 100% 다 저희가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세 보증금 아까 그 1억 보증금 기준이 월 16,000원, 그죠? 예. 2억이면 3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최소한 서울은 한 2, 3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보증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그 보험료 성격인데 네.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은 집값 하락으로 이제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가입할 요인이 있을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부담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예. 근데 반면에 세입자뿐만 아니라 예. 집주인 입장에서도 예.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세놓은 경우에 예. 굉장히 세입자를 구하기 용이한 제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증료를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도 저희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전세 보증금 제도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먼저 은행들보다도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전세입자들의 이 순위 문제, 이거를 좀, 왜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전세입자들이 전세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이미 그 순서에 있어서 은행들은 12시 00시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어서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순위 문제를 좀 바로 잡는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그것이 해결되면은 그 깡통전세나 이런 위험은 많이 해결되겠지만 은행도 그만의 나름대로 논리로 먼저 선수의 채권을 잡은 것이고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채권을 잡은 건데 그 선후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변경하는 것보다도 이런 지금 전세금 반환 보증과 같은 그 보완 수단으로 해결하는 게 일단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법도 되겠고 아니면 집주인, 은행 그리고 전세입자 모두가 다 참여해서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을 가지는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책하시는 분이십니까? 준공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공급을 이제 본격화하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뉴스에서도 다뤘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건설사 부도날 경우 이런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임차인 대상의 보증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대상으로도 이번에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보증을 이번에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보증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신인도가 좀 낮은 건설업체나 그다음에 중공업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보다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보증이란 말이 나왔던데 어떤 겁니까 이게? 예,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요. 보통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대출 보통 받는데 이금융권 위주로 받게 되니까 금리가 8에서 9%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대주보라는 공적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서 1금융권으로 돌려주면 차익금리가 반절 수준이 4% 정도로 이제 크게 낮아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보증을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서 이번에 발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같이 이용을 하면 준공된 미분양 주택이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건설사들이 또 이 살아보고 그러면 2년 후에 전세를 갖다가 아예 구매로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것 같기도 한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보증을 같이 이용을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최대 분양가의 70에서 80% 정도를 2에서 3%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도 윈하고 그다음에 세입자, 그다음에 정부도 전세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서 서로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26,000호 정도 전국에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뭐 상당수는 건설사 쪽에서도 원하고 세입자도 원해서 전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어디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증자들. 일단 대한주택보증 전국 지점에서 상담이나 보증 발급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연락처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확인 가능하시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장바구니 경제학 우리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생선 참 힘들죠, 드시기, 그죠? 네, 거의들 메뉴에서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야 뒤늦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인근 이바라키 등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한 50개 정도만 수입을 금지를 했었다가 그걸 모든 수산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을 사실 가시지 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연설을 할 때 오염수 유출 영향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잡힌 그런 고등어나 갈치들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이렇게 방사능 측정기로 이렇게 재는 걸 화면으로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데 그게 전부 다 쇼라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를 갈아가지고 방사능을 측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겉에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겠는데요? 예, 일단 불안감 때문에 확 위축되는 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예 소비를 안 하기보다는 이젠 좀 다른 대책을 찾고 있는데 아주 다른 바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동해안 연안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잡힌 수산물을 그렇게 소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닷물이 돌고 도는 것 같던데 그러면 어디서 잡힌 수산물이 괜찮을까요? 먼 곳입니다. 노르웨이산. 뭐 전부터도 심심찮게 있었지만은 최근에 노르웨이산 연어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산 수산물이 인기인데 이쪽에서 나오는 갈치가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미 쪽 에콰도르나 페루산 새우 등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그냥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서해안 쪽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을에 많이 먹는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게 한다는 전어도 서해산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서해산 꽃게 매출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꽃게보다는 더 먼 바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산 랍스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산이나 목포 쪽에 이 수산물 취급하는 분들 한번 인터뷰를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을 홋카이도 어장에서 처리를 해서 수출하면 그거는 원산지가 후쿠시마 근해 8개 현이 아니고 삿포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중간 유통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인근 그 8개 현에서 잡히는 것들은 일단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삿포로까지 갔다 오려면 좀 부패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 자,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임신 출산 육아용품 이게 큰 인기겠네요, 요새 그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베이비 페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초저출산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1.29명으로 낮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적고 소득은 좀 많아지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급 용품을 사주겠다 이런 그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베이비 페어가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얼마쯤 될까요, 이 부분이? 유아용품 시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규모인데 연간 27조 원 규모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10배 정도 몸집이 커진 건데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좀 많아진 것은 맞벌이 가계가 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아이는 줄어들고 또 투자 여유가 많아지니까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식스포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6개의 주머니라는 게 이제 부모가 2주머니가 있고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리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하면은 모두 6명의 어른이 되니까 이 6명의 지갑이 다 열린다고 그런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을 많이 키웠습니다. 또 여기에 또 가세하는 것이 미혼의 골드미스인 이모나 고모들입니다. 그리고 또 삼촌들까지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시장이 커졌는데 부모들은 좀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좀 따지게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들은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제품을 만들고 가격도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제품 인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마들도 고가 수입 제품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아용품 수입이 많이 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수입 금액이 3,300만 달러였는데 2010년에는 무려 2억 달러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급성장한 시장이 됐습니다. 요즘 뭐 한때 많이 쓰다가 요즘 일본 거라고 안 쓰고 있는데 기저귀도 외산을 좀 많이 쓰고요. 유아용 의류나 유모차, 분유 같은 것들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또 그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아이를 낳았더니 그 로열 베이비를 따라하겠다고 해당 브랜드를 막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재미나 취향으로 봐야지 될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태우지 못할 텐데 수백만 원짜리 수입 유모차를 몰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베이비 페어에 몰리고 있는 것이 이런 수입 제품들을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좀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그 수입산을 비싼 것을 조금 싸게 산다고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 문화가 워낙 너가 사면은 나도 덩달아 사겠다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 엄마 문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 이 설화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지만 분당 사태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죠? 엄마들의 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 잠잠하던 반값 TV 경쟁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반값 TV라고 하면은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업체들의 제품보다는 좀 싼 가격의 TV를 얘기를 하는데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통업체가 중소업체나 아니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의 제조업체와 손잡고 TV를 좀 싸게 내놓는 그런 것들이 2011년에 한참 좀 불붙었다가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것이 예상보다 불황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또 가족 수가 적은 가구라든지 싱글 가구 이런 데서는 장식 효과보다는 좀 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거실의 TV는 그냥 두고 방마다 세컨드 TV를 두려는 사람들은 좀 저렴한 제품들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반값 TV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요. 네. 전자업체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품질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AS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제품들을 보면은,
이게 좋은 사양의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양의 제품에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낮으니까 마치 할인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예.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정도의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마치 이게 할인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전자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의 제품들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TV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가전 전체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경제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예,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소비 패턴도 네. 예전에는 뭐 TV 좋은 거 사서 오래 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은 네. 예, 지금은 그냥 일단 기능만 갖춰지면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소비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그죠? 이 디자인도 네. 바뀔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소비하는 데다가 주로 이 포커싱을 많이 두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지금 장바구니 경제니까 추석 물가의 평균 소비 예산이 한 26만 원에서 30만 원 같던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이지는 않은 통계가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채소 가격이 명절에다가 또 그 공급난까지 겹치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예. 과일 가격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정말 좀 먹고 살기도 어렵고 명절을 예. 세기도 조상님께 이런 좀 감사의 마음을 바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굳잠 의자야 다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8083번님. 전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월세 보증금도 구제가 됩니까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월세 보증금 구제 부분은 생각을 못했다고 하네요. 정책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은 전세 보증금까지인 것 같습니다. 3부 4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